1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열린 1심 결심 공판 출석 이후 118일 만에 법정의 모습을 나타낸 이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풍경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벽을 짚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 쓰는 MB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재호 전 의원과 정동기 전 민정수석 등 옛 가신 10여 명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이명박 씨라고 출석을 확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마른 기침을 하며 곧장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주민번호를 묻자 자리에서 일어선 이 전 대통령은 411219라며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하다 뒤에 번호를 모르겠습니다라며 멋쩍게 웃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양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꼼꼼히 둘러보며 법정을 찾은 이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자리를 찾지 못해 법정 왼편 앞쪽에 서 있던 둘째 딸 승연 씨도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고 위법이 있으므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가족회사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만큼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뇌물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앞에 마련된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거나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이따금 왼편에 앉은 황적화 변호사와 웃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던 1심 재판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선 집사 김백준 등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며 대반격을 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은 오는 9일 공판기일부터 시작됩니다. MB 재판 제2라운드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요즘 연이은 폭로로 청와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두 명의 전현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그 두 사람인데요. 청와대와 정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사람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유튜브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KTNG 사장 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기 위해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했다.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 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청와대도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을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일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반드시 법령에 규정되었거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재민, 김태우 두 전직 공무원들이 누설한 사항들은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이니만큼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느냐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재민, 김태우 두 사람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른바 공익폭로에 해당돼 비밀 누설에 따른 위법성이나 책임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불법 사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히려 그걸 알림으로써 국가의 제대로 된 기능을 법원이 그걸 유죄로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실제 2003년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온로비 스캔들 폭로나 2016년 메르스 현황 보고 문건 유출 등은 모두 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폭로 내용은 공익을 위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재민, 김태우 두 사람이 공익적 목적보다는 개인적 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또는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문건 등을 고의적으로 유출했음이 입증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공익적 제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우리가 공익성을 이유로 고발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검찰이 김태우, 신재민 두 사람을 기소할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법무부가 올해부터 중재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중재라고 하면 보통 중간에서 뭔가 조정이나 화해 같은 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중재산업은 뭔가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분쟁에 끼어들어서 쌍방을 화해시키거나 조정하는 도출을 네.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법원 재판 대신에 이 제3자인 중재인의 중재로 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네. 법률 서비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중재가 성립이 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네. 건설이나 상사 분야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요. 네. 또 이 법률 서비스인 만큼 비용과 수입이 발생을 해서 산업이 되는 거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중재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현행 중재제도는 1966년에 제정된 이 중재법에 의해서 네. 상거래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이 법률 관계에 한해서 사단법인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사건 건수가 400건 네. 정도 되고요. 네. 액수로는 이게 9,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반면 같은 기간 싱가포르는 4조 5천억 원, 또 홍콩은 5조 6천억 원 규모로 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중재 규모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좀 영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이 5개년 계획입니다. 네, 뭐 법무부가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건가요? 일단 이번 기본 계획은 2019년 1월 1일을 기해서 또 향후 네. 만 5년간 2023년까지 계획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네. 중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또 중재 제도 선진화를 통한 중재 산업 기반 강화, 또 중재 심리 시설 개선, 또 중재 기관의 사건 해결 역량 강화 및 신규 중재 분야 발굴, 마지막으로 국제 중재 사건 유치 전략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중재 전문가 육성을 위한 중재 교육원이라든지 네. 또 중재인 등급제를 시행을 해서 동기부여나 또 경쟁을 유발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중재 이용을 늘리기 위한 표준 계약서 보급과 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국내외적으로 이 중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습니다. 네,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소송이나 재판보다는 나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일단 중재는 단심제다 보니까 3심제로 운영이 되는 이 소송보다 좀 훨씬 신속하고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듭니다. 네. 또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또 좀 현실성 있는 중재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원보다 좀 더 네. 합리적이고 좀 현실적인 결과를 네.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 때문에 특히 국제 무역 분쟁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 국가가 아닌 제3자 국가에서 조정을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생각은 이 돈을 좀 끌어오겠다라는 건데요. 네. 법무부 관계자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특히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국제중재 사건을 많이 이제 해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의 국제중재 사건을 국내로 유치할 경우에는 국부 유출 방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최근 5년간 이 법률 무역 수지 적자폭이 국내는 연평균 6천억 원 이상을 네. 지금 상회한다는 게 이 관계자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재 비용을 좀 끌어오겠고 또 이 네. 해외 중재 비용도 유치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법률 서비스 시장 적자 개선에 좀 일조를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이제 의지입니다. 네, 뭐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을 진료하던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박모 씨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박 씨는 평소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형법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 씨가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법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구금돼 있는 구치소에서 나온 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한 있었어요? 왜 있었어요? 범행 저지른 이유 뭐예요? 범행 당시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박 씨는 임 교수가 상담실을 나가 도망치자 약 40여 미터를 쫓아가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임 교수는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반대편으로 달아났다. 간호사가 피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CCTV상에 담겼다는 것이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의 설명입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입원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박 씨가 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긴 힘들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를 만나려 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점 등을 감안하면 살인의 범행을 저지를 고의, 즉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 못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아예 벌하지 않는데 이 임세원 교수의 살해범은 이 정도에 이르렀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심신미약을 사유로 한 형 감경 대상엔 해당할 수도 있지만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사유여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사흘 만에 4만 명에 육박하는 네티즌들이 동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근무 시간에 직원이 개인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걸까요? 아니면 해고까지는 좀 과한 걸까요? 로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고 행정법원 관련 판결이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사건은 이제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이제 헬스 트레이너인 A씨가 지난 2017년 7월 직원회의에서 네. 이제 근무 시간에 정기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이제 업무와는 무관한 자격증 네. 공부를 했다는 것을 두고 이제 사장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의가 있고 나서 닷새 뒤에 네. A씨는 이제 회사로부터 잘리게 되는데요. 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네. 이제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얻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판결에 또 불응한 이제 헬스클럽 사장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네. 뭐 행정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행정법원의 판결은 원고 패소, 즉 이제 부당 해고가 맞다는 것으로 판명이 네. 났습니다. 아니, 직원이 근무 시간에 자기 자격증 공부를 해서 사장이 잘랐는데 그게 부당 해고라는 건가요? 네, 이제 행정법원의 판단은 이제 해고의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전에 네. 여기에 이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통보서는 A씨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회사의 입장만이 대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제 근로자인 A씨 입장에서 해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노동자에게 해고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 해고 통지서에 무슨 사유로 왜 해고가 되는지 적시하게 해서 이에 대한 노동자들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담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근무 시간에 그럼 개인 자격증 공부를 했으니까 당신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고 사유 통지서를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경우에는 해당 일탈 행위가 이제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 네. 그리고 그 정도와 빈도,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근로도 하나의 계약이고 그 계약을 위반했다면 그 계약 위반의 사유를 들어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것이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당연히. 네, 다만 이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와 이제 사회적 상규에 비춰봤을 때 네. 이제 정직이나 감봉 정도면 충분한 경우인데 네. 이제 덜컥 해고를 통보한 경우 이제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님이든 직원들이든 사람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재판거래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 내부 일각의 반발에 대해 사법부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즉시 항고기한을 3일로 제한한 형소법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의 신일 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하며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일부터 사흘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 등을 주제로 제79회 변호사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1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